10페이지 영양소부터 볼게요. 생물의 구성 단계는 간단하게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 다음에 기관계,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게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영양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10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B 영양소 돼 있는데요. 영양소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물질이고요. 뭐 생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물질들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섭취를 통해서 소화를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이번에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영양소 보시면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서 한번 같이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해가지고 세 개가 있는데요. 이 3대 영양소 혹은 주 영양소라고 그래요. 여기다 별표 쳐놓고요. 뒤에 이제 부영양소 3개가 나올 텐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음식을 통해서 주로 섭취하는 것들이고요.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 영양소 혹은 3대 영양소라고 해요. 탄수화물부터 보시면요. 주로 에너지원 되는 거기다 이제 밑줄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종류를 보시면 녹말이니 엿당이니 설탕이니 포도당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3대 영양소는 이 자체로 어떤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뒤쪽을 보시면요. 12페이지에 4번에 영양소 검출 있죠? 이게 더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험이라든지 했을 때 어떤 시약을 썼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있다, 단백질이 있었다, 지방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이 영양소 검출과 같이 이어서 같이 외우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시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주로 형태는 녹말이라든지 엿당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존재한다. 포도당이 이제 2개가 붙은 걸 보통 이제 엿당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런 포도당들이 여러 개 사슬로 쭉 이어진 걸 녹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주로 섭취하는 것들이고요. 뭐 쌀이라든지 밀가루 된 것들 있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밥이라든지 국수, 빵, 그리고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탄수화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섭취를 하잖아요. 우리가 밥으로 섭취하는 거죠, 그죠? 식사로 섭취하는 것들이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백질을 보시면 이제 몸을 구성한다 되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을 구성한다는데 몸에 뭐를 구성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근육 만들 때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키가 클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우리 몸에 작용하는 뭐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등등등의 대부분들이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돼 있는데요. 이게 효소나 호르몬 같은 거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거를 만들 때 단백질이 이용돼요. 물론 당연히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몸을 구성하고 주로 호르몬이라든지 효소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음식도 보시면요. 음식 같은 경우는 고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기나 생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살코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생선, 달걀, 두부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단백질에 포함이 되겠고요. 에너지 자체는 여기 책에도 보시면 책에는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4kg g이에요. 그래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단백질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는 4kcal/g이니까 이거 한번 숫자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쓰는 이유는 지방과 조금 달라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방이 축적되면 비만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과다했을 때 얘기고요.
우리 성장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방도 많이 필요하고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원이나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때 에너지는 지방 같은 경우는 9kcal예요. 1g당 9kcal.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배 정도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열을 축적하고 우리가 겨울 같은 데는 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방이에요. 생각해 주시면 되고 주로 이제 우리 피부 아래 저장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체온 조절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같이 추울 때는 삐쩍 마른 사람들보다 조금 약간 살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버티기가 좋잖아요, 그지? 그런 면에서도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 보시면요, 잘 알겠지만 기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기름이라든지 버터라든지 돼지기름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삼겹살에 있는 지방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지방 성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도 땅콩이라든지 깨 같은 것들 있죠. 견과류에도 기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곤충이라든지 등등등 새우라든지 그런 껍질도 있죠. 거기도 이제 기름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5번 한번 보시면요, 영양소의 특징을 옳게 연결하시오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특징 하나만 생각하면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 먹고 사는데 필요한 우리 생명 활동과 중요한 것들이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조절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은 이제 서브로 축적해 놓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원, 주로 체온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하나씩만 기억해 주시면 구분하기 좋겠죠, 그죠? 두 번째, 단백질은 이제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효소나 호르몬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거고요. 우리 뒤에 가면은 이제 적혈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울 텐데요. 산소를 운반하는 게 적혈구고 이런 이제 피 속에 여러 가지 단백질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니은이 되겠죠. 땅콩, 깨, 참기름 등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탄수화물 제가 아까 전에 녹말이니, 엽당이니, 포도당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탄수화물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건 단당류라고 해가지고 포도당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이 있고 기본적인 형태가 포도당이 있고요. 그다음 모양은 조금 다른데 하나의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의 단위체 과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갈락토스라는 것도 있어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세 종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직은 이제 포도당 정도만 배우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얘네가 이제 단위체가 하나예요. 한 덩어리. 얘네가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엿당. 엿당은 집에 가면 엿당이라고 해가지고 엿당 기름 같은 게 있거든요. 음식 같은 거 할 때 쓰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얘네가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합쳐진 거, 이당류, 포도당 두 개가 합쳐진 거를 이제 엿당이라고 하고요. 뒤에 우리 소화 단원 할 때 엿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두 개가 붙은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모양은 포도당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포도당 두 개가 이렇게 뭔가가 이어진 느낌이다. 라고 하면 이게 엿당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설탕 있죠? 그리고 설탕은 약전에 식물할 때 포도당이 녹말로 전환되고 녹말이 밤에 설탕의 형태로 물에 녹아가지고 이동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 설탕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과당이라는 게 합쳐지면 이제 설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젖당이라고 해서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젖당 불내성이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유 먹으면 배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이 젖당을 소화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건 그런 거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합쳐지면 젖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당류도 단당류의 세 종류, 이당류에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세 종류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당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포도당이 여러 사슬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거를 녹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녹말, 그리고 글리코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이름이 있으면 탄수화물 종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를 합쳐지면 이당류인데 엿당, 보통 뭐 설탕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배운 거 포도당, 뭐 엿당, 그 다음에 한 녹말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단지 정리하면 단당류, 포도당은 한 덩어리, 엿당은 두 덩어리, 그리고 다당류, 녹말은 여러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건 보통 이제 녹말이나 이런 덩어리 형태로 섭취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단당류, 포도당으로 쪼개는 과정이 소화다라는 걸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양소의 이제 3대 영양소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시면 넘겨주시고요. 12페이지 제일 위에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이라고 들어봤죠.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요즘에는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이제 표기하게 돼 있어요. 잘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에 앞전에 우리는 3대 영양소를 주 영양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 영양소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도 중요하긴 한데 생명과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굶어 죽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부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부영양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영양소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는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도 많이 사용됐지만 얘네는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과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목숨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몸을 구성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 작용을 할 때 사용된다. 생리 작용을 조절할 때 사용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있고, 물부터 볼게요. 물은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물의 세 번째 아래쪽을 보시면요, 몸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느껴지진 않겠지만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생각보다 수분이 많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체 상태의 물보다는 이제 몸 곳곳에 세포 수준으로 물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혈액 성분으로도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한다 되 있는데요. 영양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화시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고 우리 몸이 흡수한 영양소들을 이제 온몸의 세포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산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몸에 세포들이 필요한 것들, 산소 같은 거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포가 산소 같은 걸 이용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노폐물 찌꺼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보내야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물이 큰 작용을 하고요. 특히 혈관을 통해서 운반이 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체온 조절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물은 이제 우리가 2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이 열과 우리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열과 비열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때 이제 물에 대해서, 물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텐데, 비열이라고 해야지 열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은 한번 끓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한번 열을 담고 있으면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다고 해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비열이 큰 성질 때문에 체온 조절이 좋고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37도를 유지하고 있고, 추운 겨울에도 37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몸이 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염류, 바이타민 이런 거 한번 볼 텐데요. 비타민 한번 들어봤을 테니까, 근데 무기염류는 뭘까라는 거는 이제 아직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기염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무기염류, 비타민 같은 경우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우리 기억할게요.
칼슘, 칼륨, 뭐 나트륨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몸이 이제 섭취했을 때 그런 것들이고요. 칼슘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 우유라든지 뭐 멸치라든지 이런 거 먹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키가 크는데 필요하다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지? 칼슘이라고 하고요. 뼈와 자세한 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생물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칼슘 같은 경우는 주로 잘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뼈의 성분이다. 그리고 뭐 혈액을 응고하는 데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혈액을 응고하는 작용 중에 이제 칼슘이 많이 필요해요. 혈액 응고라는 건 피가 굳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근육 수축. 근육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축하잖아요. 움직이잖아. 이때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울 거예요. 철도 우리가 단단한 그 철 말고 철이 이제 이온 성분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다 녹아서 돌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배울 텐데요. 혈액에서 적혈구 한 애가 산소를 운반하는데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잡아가지고 운반을 해요. 이때 헤모글로빈의 가운데 철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철이 우리 몸에 철이 이온화되면은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적혈구가 뒤에 하겠지만 적혈구의 이 적자가 붉은 적자예요. 그래서 적혈구의 단백질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건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되고요.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은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메모해 놓을게요. 신경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어쨌건 뭐 신경과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뼈에도 인산이라는 것들이 해가지고 인산에서 그 인자가 뭐 인이거든요. 그래서 뼈에도 주성분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나트륨 있죠? 나트륨이 우리가 뭐 염화나트륨 소금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짜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나트륨 이온이 돼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장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배우지 않지만 이제 우리 몸에서도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을 하고요.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전달할 때도 중요해요. 그리고 칼륨. 나트륨, 칼륨은 같이 이제 보통 이제 작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마찬가지로 삼투압이나 뭐 체액의 성분을 조절할 때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뒤에 가면 배울 거고요. 요오드라고 이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얘도 우리 몸에 있어요. 갑상선이라고 우리 목 쪽에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뭐 호르몬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 필요한 애고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되게 몸에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황이 우리 단백질을 만들 때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황이 들어가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써봤고요. 칼슘, 철, 인, 나트륨, 칼륨, 아이오딘, 황 등 우리가 1학기 때 원자, 원소, 이온 이런 거 하면서 들어봤던 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온화 형태로 우리 몸에서 이제 주 역할을 하고 있다. 요정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숨과 관련된 것들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생명 활동과 관련 건 아니지만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예를 들면은 뼈가 부실해, 이가 부실해.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
그래서 무기염량 보시면요, 뼈나 이나 혈액 등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 등을 조정한다. 거기다가 이제 그냥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황 이런 것들이 있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걸 먹으면 뭐 키가 큰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멸치, 버섯, 뭐 다시마, 우유 이제 뭐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꼭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겠죠. 두 번째 이제 비타민인데, 이제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수용성하고 지용성이라는 걸로 나누어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녹는 거,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을 말하는 거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크게 6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비타민 B, 비타민 C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집에서 많이 먹는 비타민은 보통 C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하고 C가 있고요. 그리고 지용성이라고 해서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인데, 이거는 A, D, E, K. 그래서 비타민 B, 비타민 C 물에 녹는 성분, 보통 비타민 A, D, E, K는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고요. 자세하게 얘네가 하는 역할까지는 쓰진 않을게요. 간단하게 일단 보시고요. 기능과 특징에서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건강 목숨과 마찬가지로 목숨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네가 없으면은 건강하거나 쾌적한 삶을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두 번째,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돼 있는데, 무기염료도 마찬가지로 바이타민도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종류는 바이타민 A, B, C, D 등등등 있다 돼 있고,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과일, 채소 이런 것들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애들은 아니고요. 꼭 흡수, 섭취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능들은 너무 이제 구체적이기 때문에 쓰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결핍증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은 꼭 병에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질병하고 관련된 애들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할게요. 비타민 B 같은 경우는요, 각기병이라고 해가지고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이제 붓고 다리가 붓고 마비가 되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괴혈병이라고 해요. 요거는 옛날에 선원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선원들이 바다에 한번 나가게 되면, 원양으로 바다에 나가게 되면은 과일이나 신선한 음식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뼈가 이빨이 막 헐고 피가 나고 썩고 막 이럴 때요. 그게 이제 과일을 못 먹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과일에 있는 비타민 C 때문이고요. 그게 계열병, 잇몸이 헐고 피가 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당근 같은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눈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야맹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밤야, 이제 안 보일 때, 맹인달 때 이제 밤에 안 보이고, 밤에 잘 안 보이는 눈과 관련된 비타민입니다. 근데 얘가 부족하다, 당분을 많이 안 먹는다 그러면은 눈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D 같은 경우, 비타민 D는 우리가 피부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이제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을 많이 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도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이 돼요. 생산을 할 수는 없지만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돼서 쭉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다른 기관에 저장이 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얘가 뼈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면 뼈가 문제가 생겼죠. 요거를 이제 구루병이에요. 뼈가 이렇게 굽는 병이고요. 그리고 뭐 척추가 이렇게 휜다든지, 곡추라고 들어갔네요. 혹시 노틀담에 곡추 이래가지고 곡추에서 등이 이렇게 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비타민 E는 이제 혈액과 관련해요. 그래서 빈혈에 걸릴 수 있고요. 비타민 K는 이제 혈액 응고,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혈액 응고는 피가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얘가 피가 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빈혈이 생기고 목숨에 큰 지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비타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많이 먹지 못했을 때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뭐 한 몇 개월 정도 못 먹게 되는 이런 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3대 영양소 무기염료도 마찬가지고 바이타민도 마찬가지고요. 3대 영양소와는 다르게 목수하고는 관련 없지만 얘네가 부족하면은 건강하거나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영양소가 아니라 부영양소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와서 생물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많이 배우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제 체크할 거고요. 뭐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도 부영양소보다는 주영양소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각각의 특징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4번 이제 영양소 검출 볼 건데요. 중영양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검출하는 실험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시약들을 이제 외우셔야 되고, 그 시약과 색깔 같은 거를 이제 지금 책이 있는 친구들은 색이 있을 거고요. 프린트로 된 친구들은 아직 그냥 메모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책을 구매하시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영양소 검출에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지금 했던 뭐 무기염료, 바이타민 이런 거랑 상관없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검출하는 실험에 쓰이는 시약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녹말부터 보시면 녹말은 탄수화물이고요, 그죠? 탄수화물을 검출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녹말을 어떤 게 있냐? 뭐 밀가루,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이런 것들 있죠. 밥알도 마찬가지고 다 녹말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녹말을 검출할 때는요, 아이오딘과 칼륨, 좀 말이 시약들이 어려워요. 아이오딘과 칼륨을 사용하면요, 이 색깔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프린트로 보시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색깔이 갈색 계통이에요. 옅은 갈색 계통이에요. 그런데 녹말에다 넣으면 녹말이 청남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남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 청남색이 돼요. 색깔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탄수화물과 녹말은요, 말이 좀 어렵고 길어서 외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이오딘화 반응이다라고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이오딘은 이제 요오드라는 애가 이제 들어간 거고, 얘와 만나면요 색깔이, 얘가 원래는 갈색 계통이에요. 그런데 이 색이 청남색으로 변한다. 이게 뭐 어두운 남색 계열로 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백질을 검출하는 또 시합도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제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랑 1% 황산구리 수용액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고, 뷰렉 용액이라고 해요. 뷰렉 반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숫자까지 뭐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시험 때는 수산나트륨과 그 다음에 황산구리가 합쳐진 시약이다 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뭐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겠죠. 5% 수산화나트륨하고 1% 황산구리 수용액 합쳐진 시약을 우리는 뷰렌용액이라고 하고요. 또 색깔은 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요, 약간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옅은 푸른색. 이 푸른색이 나타난 이유는 구리 때문이거든요. 구리 이온이 물에 녹으면은 푸른색이 나요. 근데 이제 수용액에 물로 섞여 있다 보니까 옅은 색이 나는 거예요. 옅은 푸른색인데 얘가 단백질과 만나면요 보라색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아이오딘화 반응을 하면 청藍색, 단백질은 이제 뷰렌 용액에다 반응을 하면은 보라색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포도당 뭐 이따가 하고요. 지방을 먼저 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요 수단 3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시약 이름이고요. 그냥 시중에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리고 이 색깔은 뭐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얘는 진홍색이에요. 진한 걸쭉한 빨간색이고요. 얘가 지방하고 만났어요. 예를 들면 기름 같은 성분하고 만났어. 땅콩 기름이라든지 뭐 참기름 이런 거랑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선홍색 써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맑은 핑크빛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맑은 연한 핑크빛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진한 색이야. 걸쭉한 색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맑은 색이 투명한 핑크빛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 진한 핑크빛 알겠죠? 그래서 느낌이 달라요. 딱 얘는 되게 진하고 얘는 굉장히 뭔가 수치한 물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조금 뭔가가 분해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보시면 알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세 개 꼭 기억하시고 탄수화물은 청藍색, 단백질은 비례 반응으로 보라색, 지방은 수단 3라는 애를 통해서 선홍색이 되는데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지?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지만 차차 이제 외우셔야 되고 시험에는 꼭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포도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위체가 있었죠. 그 포도당을 검출하는 시약이 있어요. 요거는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하고요. 베네딕트 용액은 요 세 개는 색은 이제 푸른색 아니면 옅은 보라색 요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른색인데 특이하게 이제 빨갛게 보여요. 황적 색. 누리끼리한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건요. 베네딕트 용액 자체는 반응성이 굉장히 느려서 가만히 놔두면은 한 수시간 걸려요. 며칠씩 걸리거든요. 반응 자체가. 반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시약에는 특이하게 가열을 해줘요. 이걸로 잘 기억해 주시고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가열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하는 과정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촉매를 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반응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열을 공급시켜줘요. 이 시약은 특이하다.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을 하면은 황적색이 된다까지 정도까지. 그래서 가열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포도당에 아요딘하고 반응을 하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녹말이나 뭐 탄수화물 계열에다가 베네딕트 용액을 하면은 반응은 나요. 왜냐? 여기는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네가 녹말이 다 하나씩 쪼개진 단위체인 포도당에다가 아요딘 반응을 하면은 얘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기억 못하겠지만 잘 참고하세요. 얘가 더 큰 단위체이기 때문에 그지? 얘 베네딕트를 여기다가 반응하면은 반응 나지만 아요딘 반응은 여기다가 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문제에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요. 포도당 검출이라고 해가지고 베네딕트 용액으로 포도당을 검출할 때 가열을 해야 색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 돼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응성이 원체 느려서 뭐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하여 포도당 외에도 엿당, 과당 등의 당분도 검출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뭐 단당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검출이 가능하고요. 엿당 정도는 엿당은 포도당 두 개이기 때문에 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큰 단위체인 녹말 같은 경우도 되는 거지, 그지? 미안해요. 녹말도 가능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6번하고 7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무기압류, 1번 몸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다 되는데 이건 물이고요.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건 무기압류가 되겠고, 섭취량이 부족했을 때 괴혈병 같은 결핍증이 나타나는 건 바이타민 되겠고요. 영양소와 노폐물 등 물질을 운반하면서 체온 조절에 도움 주는 건 물이 되겠죠. 7번 이제 검출용액 아이오딘이 쓰여 있으면 이제 녹말이 되겠고요. 색깔 변화 청람색 외우셔야 되고, 포도당 같은 경우는 베네딕트 용액을 가열했을 때 황적색, 단백질은 이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으면 이제 이게 뷰렛 용액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지방은 수단 3 용액이고 선홍색. 아직 이런 건 익숙치 않으니까 수단 3 이제 로마자 3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요 소화해서 얘네가 분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단위체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소화 단원의 맛보기였었고요. 자, 소화 한번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를 할 텐데 소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순환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2학년 2학기에 소화 순환단이 굉장히 양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시험 기간에 굉장히 헷갈릴 텐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소화관에서 어떤 소화 작용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소화관이라 하면 우리 입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이 식도를 통해가지고 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 소장, 대장까지 하나의 관으로 이어진 관으로 이런 것들 있죠. 관으로 이어진 기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소화관이라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음식물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소화관에서의 소화작용.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이 제일 먼저 닿는 기관 입이죠. 입. 일단은 씹어야 되죠. 씹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죠. 잘게 부숴서 소화 효소들이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주고, 또 잘게 부셔야 우리가 또 뭐 식도라든지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작 운동이라고 해요. 씹는 운동. 이제 물리적 소화가 되겠고요. 주로 오늘은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내용들은 이제 소화 효소를 통해서 분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효소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소화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씹어서 표면적을 넓혀줘야 되잖아. 이것부터 시작한다. 이거 저작 운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아밀라제라는 소화제가 나타나게 해요. 처음으로 나타나요. 소화 효소가. 얘는 녹말을, 그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말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이어진 구조예요. 굉장히 많이 큰 덩어리야, 그지? 이거를 한 두 단씩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일렬로만 표현할게요. 여러 이제 덩어리로 돼 있지만, 근데 요거를 여러 단위체가 있는 거를 딱 두 단위씩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단위씩. 왜? 나중에 이제 소화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나 소장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잘 분해시킬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인 뭐 덩어리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덩어리. 왜냐하면 입에서 넘길 때까지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덩어리로 잘라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녹말이라는 큰 다당류를 이제 2당류로 쪼개는 효소가 아밀라제고, 얘는 탄수화물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를 먹었다. 얘는 상관이 없어. 고기는 우리 입에서 그냥 씹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위에서 소화를 처음으로 시키는 거고요. 탄수화물, 예를 들면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입에서 벌써 초반부터 소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왜? 진화적으로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먹었던 게 뭐겠니? 뭐 풀떼기라든지 아니면 뭐 쌀이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화적으로 먼저 먹었다 보니까 이런 소화 요소가 먼저 발달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먼저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입에서 소화를 간단한 소화 작용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식도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위로 가겠죠. 자, 위에서는 이제 펩신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단백질을 처음으로 소화시키는 애가 나와요. 이제 간단한 거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할게요. 펩신은 단백질 자체는 탄수화물보다도 덩치가 더 커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고기를 먹으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그냥 우리는 알 수 없는 중간 산물로 쪼개요.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요때 우리 몸에 위에 염산이 있거든요. 염산이라고 들어봤죠? 그 염산이 우리 위에도 있어요. 얘가 펩신의 작용을 도와줄 건데 그거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입에서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입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화가 처음 시작하고요. 그래서 넘어갔어. 근데 위에서는 소화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단백질은 입을 거쳐서 바로 위에서 처음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소화를 뭔가 위에서 한다는 느낌이지만요, 위에서는 저장하고 녹이는 과정을 대부분 하는 거고, 우리 몸에서의 소화는 소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렇죠? 소장은 여러분들 곱창 먹어봤나요? 곱창이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 몸에 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 장이 있죠. 이게 소장이고, 뒤쪽으로 이제 크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게 항문 쪽으로 가는 게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는 많은 장을 소장이라고 해요. 소화 효소만 쭉 나열해 볼게요. 아밀라제, 그다음 아까 전에 나왔던 아밀라제 있죠. 그다음에 트립신, 그리고 리파제. 얘네는 이자에게서 나오는 소화 효소고, 이자에서 만들어서, 이자라는 기관이 또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소장에서 얘네가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이자에 들어있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쓸개즙이라는 애가 지방을 방울방울로 쪼개는 작용을 할 건데, 이거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있구나.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해서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있죠. 그게 우리 몸에서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원체 사람이 뭔가를 많이 주워 먹다 보니까 막 안 좋은 것들도 먹고 별거 다 먹잖아요,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콜라 같은 거 먹으면 콜라가 되는 게 산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장 내부에서도 염기성인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밖에도 이런 많은 소화 효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그리고 말테이즈는 우리가 배우진 않고 탄수화물 소화 효소라고만 돼 있는데, 그거 이따가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펩티데이즈는 마찬가지로 트립신도 단백질, 봐봐요.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즈,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얼마나 질기냐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네.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냥 한번 정리해 봤고요. 5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 한번 해볼게요. 쉬었다 갈게요.